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릴 안될 과학의 레알 짧은 과학, 긴급 과학의 궤도입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 긴급 과학을 통해 죽은 별이라는 블랙홀의 정체를 알았고 블랙홀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이해했으며 블랙핑크의 팬이 되었습니다. 과연 여기서 끝일까요? 더 깊이 있는 블랙홀의 세계 다시 시작합니다. 1998년 미국 워싱턴주에 살고 있던 워터스라는 남자는 자신이 매매한 사유지에 바닥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구멍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m에서 조금 모자라는 크기의 구멍을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팠는지는 알 수 없었죠. 그는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구멍을 통해 계속해서 내려가면 그 끝에는 지옥이 있을 것이다.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그는 구멍에 죽은 동물의 자체를 버리면 살아 돌아온다거나 구멍에서 하늘을 향해 종종 광선이 발사된다는 등 다양한 도시전설을 들려주었지만 딱히 그럴싸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타 다른 괴담의 주인공들처럼 정보기관으로부터 쫓기고 있다는 소문만 남긴 채 영원히 자취를 감추었죠. 이제 지옥의 구멍에 대한 근거 없는 낭설만 여전히 남아있을 뿐입니다. 비록 허구지만 그럴싸한 이야기를 지어내보는 건 즐거운 일이죠. 하지만 과학은 상상력을 뛰어넘는 경이로움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우주에도 비슷한 구멍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검은 구멍, 블랙홀입니다. 이름과 달리 실제 구멍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는 모두 알고 있는 블랙홀의 시작에 대해 조금 자세히 들어가보죠. 1783년 영국의 철학자이자 천문학자였던 존 미첼은 수줍음이 많던 화학자 헨리 캐번디시에게 부탁을 합니다. 헨리야, 이번에 기가 막힌 논문을 하나 썼는데 혹시 너네 집 근처 왕리파크에서 발표해줄 수 있니? 논문을 읽어본 캐번디시는 깜짝 놀랐습니다. 형, 빛조차 탈출할 수 없는 검은 별이라니 좀 심하잖아. 하지만 용기를 내어 그는 형을 대신해 발표 셔틀을 했고 이렇게 블랙홀의 개념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하늘 높이 공을 던지면 다시 지상으로 떨어집니다. 바로 지구의 중력 때문이죠. 지구가 점점 작아지거나 질량이 커진다면 아무리 빠른 공도 다시 지구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만약 빛 알갱이인 광자를 공이라고 가정했을 때 빛처럼 빠른 공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점점 느려져서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아직 상대성 이론이 나오기 전이라 미첼은 빛의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796년 프랑스의 수학자 피에르 시몽 드 라플라스도 지극처럼 어두운 별의 존재를 비슷하게 예측하면서 그의 주장에 숟가락을 얹었습니다. 빛조차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그 별은 보이지 않는 검은 별이 되는 것이죠. 당시 말도 안 되는 판타지 소설이었습니다. 이걸 과학으로 만들려면 증거가 필요했죠. 놀랍게도 당시 미첼이 떠올린 방법은 현대적인 관측 방법과 유사했습니다. 바로 주변 별들의 운동을 통해 보이지 않는 별의 존재를 찾아보자는 것. 하지만 1801년 미첼의 검은 별이라는 아이디어는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되어 쓰레기통에 버려지게 됩니다. 영국의 과학자 토머스 영이 빛은 파동이라는 것을 밝혀냈기 때문이죠. 빛이 입자가 아닌 파동이라면 광자공을 이용한 미첼의 사고 실험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심지어 당시 망원경의 성능으로는 블랙홀 주변을 도는 주변별의 속도를 재는 것도 어려웠죠. 그렇게 114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1915년 드디어 아인슈타인 등판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며 시공간은 중력의 영향을 받아 빌 수 있으며 파동 형태의 빛 역시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했죠. 그의 논문을 읽은 독일의 천문학자 카를 슈바르츠 실트는 열심히 푼 상대성 이론의 중력방 정식을 바로 별에 적용해보기로 했습니다. 계산 결과는 놀라웠죠. 별이 중력 때문에 점점 작아지다 보면 중력이 너무 강해져 빛조차 탈출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존 미첼의 블랙홀이 부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막대한 질량이 중앙으로 모이면 그 주위에는 구 형태의 가상의 경계가 만들어집니다. 그 경계를 넘어 들어가면 어떤 것도 빠져나올 수 없죠. 바로 사건의 지평선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따서 회전하지 않는 블랙홀인 슈바르츠 실트 블랙홀과 그 경계의 한계 반지름인 슈바르츠 실트 반지름을 제안했죠. 어떤 별이든 슈바르츠 실트 반지름보다 작아지면 블랙홀이 되어야 합니다. 지구도 동전만큼 작아지면 블랙홀이 되겠죠. 하지만 모든 별이 블랙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구처럼 질량이 작은 별은 수축하는 힘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었죠. 그렇다면 어떻게 무거운 별은 블랙홀이 될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은 어디까지일까요? 그건 놀랍게도 천체 물리학자이자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수브라마니안 찬드라세카르가 고작 19이던 시절에 밝혀집니다. 인도에서 태어난 천재 찬드라세카르는 정부의 장학금을 받아 영국으로 떠나는 배에 올랐죠. 배멀미로 고생하던 소녀는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별의 질량이 어느 한계를 넘는다면 백색외성이 될 수 없다. 당시 수명을 다한 별은 최후의 백색외성이 되어 하얗게 빛나며 식어가는 것이 정설이었죠. 더 이상 밝게 빛날 에너지도 수축할 만한 중력도 없는 상태로 충분히 작고 단단하게 뭉쳐졌습니다. 마치 새하얀 조약돌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의 계산 결과로는 태양 질량의 1.44배가 넘는 무거운 별들은 중력이 너무 커서 크기가 0이 될 때까지 수축해버립니다. 당연히 크기가 0인 백색외성은 존재하지 않겠죠. 내부에서 핵융합을 하기 위한 연료를 모두 소진한 별은 강한 중력을 버텨낼 힘이 없어 슈바르츠 실트 반지름보다 작아지면서 폭발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별의 중심은 부피가 없이 질량만 남은 블랙홀이 되어야 했죠. 과학자들은 황당한 주장에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특히 영국 천문학계의 거장 에딩턴은 블랙홀이라는 공상에 빠진 이민자 출신 과학자를 무시했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 찬드라세카르의 이론은 인정을 받기 시작했고 이렇게 블랙홀이 되기 위한 질량 기준인 태양 질량의 1.44배를 찬드라세카르 한계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원자폭탄의 아버지로 유명한 미국의 물리학자 오펜하이머 등판 역시 블랙홀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1939년 당시 수학적 재능이 뛰어났던 하틀랜드 스나이더와 함께 연속적인 중력 수축에 관한 4쪽짜리 짧은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껏 블랙홀이라고 불리던 미지의 대상을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설명하면서 그 존재를 처음 과학적으로 규명해낸 전환점의 등장이었죠. 하지만 그의 논문이 발표되었던 9월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했습니다. 세상의 관심은 온통 독재자와 제2차 세계대전에 쏠려버렸죠. 오펜하이머 역시 더 이상 블랙홀 연구에만 몰두할 수는 없었습니다. 편의상 계속 블랙홀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이때까지도 블랙홀
블랙홀이라는 명칭조차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죠. 장명의 달인이자 미국의 이론 물리학자 존 휠러, 등판 리처드 파인만과 킵손의 지도교수로 유명한 그는 상대성 이론과 오펜하이머의 논문을 바탕으로 1967년 연말에 열린 강연에서 블랙홀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현대물리학과 천문학에서 블랙홀에 대한 연구는 이제 매우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죠. 이미 이전 영상에서 보았듯이 커플 천지 우주에서 두 개의 별이 회전하며 만들어지는 블랙홀은 커블랙홀입니다. 블랙홀로 변한 옆 친구에게 빨려 들어가며 레코드판 모양의 강착 원반을 형성하죠. 영화 인터스텔라에 등장하는 블랙홀 가르강티아 역시 회전하는 커블랙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크기나 질량은 상상을 초월하죠. 드디어 본론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블랙홀의 의미와 생성 원리를 보여드렸다면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블랙홀의 질량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항성질량 블랙홀은 죽은 별이 맞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커블랙홀이며 블랙홀의 질량에 비례하는 운동량을 보유하며 회전하고 있죠. 항성질량 블랙홀의 질량은 보통 태양 질량의 몇십 배 정도 됩니다. 2016년 인류 최초로 검출되었던 중력파를 기억하십니까? 각각 태양의 36배와 29배 질량을 갖고 있던 블랙홀 두 개가 지구로부터 13억 광년이 떨어진 거리에서 충돌했고, 이때 사라진 질량만큼 에너지가 중력파로 방출되었습니다. 이 녀석들이 바로 항성질량 블랙홀이죠. 블랙홀을 질량으로 구분하면 대충 항성질량 블랙홀과 거대질량 블랙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자는 태양보다 수십 배가량 무겁고 후자는 수십만 배에서 수십억 배만큼 훨씬 무겁죠. 아니, 이렇게 무거운 질량을 어떻게 잴까요? 우주에 저울을 놓을 수도 없는데 말이죠. 먼저 질량을 재는 방법부터 가보겠습니다. 한번 태양 질량을 재보죠. 믿기지 않지만 어떤 천체의 주위를 무언가 돌고 있다면 무조건 그 천체의 질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단 돌고 있는 물체가 얼마나 빨리 도는지, 어느 정도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알아야 하죠. 궤도를 돌고 있는 물체의 속도와 거리는 자신의 질량과는 관계가 없고 오직 중심에 있는 물체의 질량에 의해 결정됩니다.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던 시킨이 돌던 상관없다는 말이죠. 역시 같은 방식으로 블랙홀의 강한 중력을 버티며 돌고 있는 주변 천체의 정보를 통해 우리는 블랙홀의 질량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블랙홀을 찾아볼 차례입니다. 꼼꼼히 살펴보니 우리 은하의 중심에는 태양 질량의 430만 배인 거대한 블랙홀이 존재했죠. 그리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태양 질량의 62억 배로 훨씬 거대한 블랙홀이 천여자리 은하단 방향에도 있었습니다. 둘 다 거대 질량 블랙홀이었죠. 멋진 옷이나 가방을 사게 되면 자꾸 옷장을 열어보는 것처럼 일단 그곳에 블랙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과학자들은 어떻게든 보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돌아다니던 수많은 블랙홀의 이미지들은 대부분 인위적으로 그려지거나 만들어진 것들이었죠. 1990년대가 되자 이제 블랙홀을 직접 관측하자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블랙홀은 크기가 없고 질량만 남아있습니다. 크기가 없는 블랙홀을 어떻게 관측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블랙홀의 크기는 우리가 키를 재는 것처럼 물질이 존재하는 구간이 아니라 사건의 지평선이나 광자포획 반지름을 의미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혹시나 보일지 모를 사건의 지평선을 보자는 것이었죠. 광자포획 반지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해보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해 예측된 사건의 지평선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만 있다면 이보다 뛰어난 업적은 없겠죠. 블랙홀 주변에서 상대성 이론이 적용된다는 최초의 증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지평선 크기는 대충 2008년부터 각각 여러 망원경의 간섭계를 통해 측정했죠. 하지만 분해능이 낮아 제대로 보이질 않았습니다. 둘 중에 먼저 볼 녀석을 골라 제대로 봐야 했죠.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궁수자리 A별 블랙홀이 가장 가까웠지만 멀리 있는 천여자리 은하단의 블랙홀은 그만큼 커서 지구에서 보이는 크기는 둘 다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우선 천여자리 은하단에 위치한 M87이라는 거대한 타원 은하 중심에 자리 잡은 초거대 질량 블랙홀로 결정되었죠. 남반구와 북반구에서 동시에 관측이 가능해서 지구 전역의 망원경을 고르게 이용할 수 있었고 무겁고 안정적이라 밝기가 비교적 천천히 변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드디어 2009년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 등판 여러 지역의 관측 시설을 동시에 사용해서 마치 지구만한 크기의 망원경과 비슷한 효과를 얻었죠. 남극 망원경을 포함하여 총 8대의 망원경으로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살고 있는 친구의 포터를 셀 수 있을 정도의 분해능을 만들어냈습니다. 전 세계 수십여 곳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수백 명의 과학자가 협력했고, 특히 한국천문연구원, 연세대, 서울대, UST의 국내 연구진들과 해외에서 활동 중인 한국인 과학자들도 소중한 힘을 보탰죠. 그리고 2019년 4월 10일 드디어 지구로부터 5,500만 광년 떨어진 곳에서 거대 질량 블랙홀의 그림자가 최초로 직접 관측되었습니다. 잠깐, 분명히 사건의 지평선을 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분위기 그림자는 뭘까요? 빛조차 빨아들이는 블랙홀의 그림자가 어떻게 생기는지부터 해결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려 했던 건 분명 블랙홀의 중력을 벗어날 수 없는 경계인 사건의 지평선이었죠. 하지만 블랙홀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면 경계고 나발이고 역시 전혀 안 보일 것입니다. 잠시 그림자가 생기는 원리를 생각해보죠. 그림자는 결국 빛이 있어야 생깁니다. 밝은 날 길거리에 생기는 그림자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광자가 무언가에 가려지면 나타나죠. 블랙홀 주변에도 빛을 만들어내는 대상이 있다면 역시 블랙홀이 그 빛을 포획해서 그림자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결국 블랙홀 주변에 빛을 내는 무언가가 있어야 블랙홀의 그림자라도 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과연 블랙홀 주변에 그런 존재가 있을까요?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답을 알고 있을 겁니다. 블랙홀로 유입되는 물질은 주변을 빠르게 회전하죠. 레코드판 모양의 장착원반은 고온으로 가열되며 빛을 방출합니다. 물질은 사건의 지평선 반지름보다 3배가 넘는 거리까지 존재할 수 있죠. 그보다 블랙홀에 가까워지면 삼켜지고 맙니다. 질량이 없는 빛은 다행히 좀 더 안쪽까지 들어갈 수 있죠. 사건의 지평선 반지름보다 2.6배 먼 거리에 빛의 고리를 만들며 이 거리를 광자포의 반지름이라고 부릅니다. 즉 사건의 지평선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경계인 것은 맞지만 실제로는 훨씬 멀리서부터 빛은 탈출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블랙홀 그림자의 크기는 광자포의 반지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정리하면 블랙홀 주변에 강착 원반처럼 빛을 내는 무언가가 있을 때
블랙홀이 그 빛을 사로잡아 만들어내는 검은 동그라미가 바로 블랙홀의 그림자입니다. M87 중심에 있는 블랙홀의 그림자는 그 근처에서 나오는 빛이 가려져서 생기는 것이며, 그림자 바깥쪽에 광자포에 반지름 보다 먼 거리는 빛이 블랙홀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영역이라 밝게 빛나는 거죠.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 광자포에 반지름까지를 블랙홀의 크기로 본다면 초거대 질량 블랙홀의 경우 그 크기가 빛의 속도로 몇 년이 걸릴 정도로 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양이 눈의 비밀을 꽤 많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볼 수 없는 블랙홀이라는 녀석의 존재를 그림자로 확인했죠. 특별한 조건을 만족하는 블랙홀의 주변에서는 일반 상대성 이론이 제대로 적용된다는 사실도 보여주었습니다. 이론이 실제와 유사하다는 경이로운 결과, 현대과학에서 이보다 감격스러운 성취가 또 있을까요? 물론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낸 것과 실제로 촬영한 블랙홀 그림자의 밝혀진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풀어야 할 비밀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죠.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블랙홀을 질량으로 구분하면 대충 항성 질량 블랙홀과 거대 질량 블랙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자는 태양보다 수십 배가량 무겁고 후자는 수십만 배에서 수십억 배만큼 훨씬 무겁죠. 뭔가 이상합니다. 항성 질량 블랙홀은 수십 배, 거대 질량 블랙홀은 수십만 배에서 수십억 배, 그 중간인 수만 배에 해당하는 블랙홀은 왜 없을까요? 이건 마치 길거리에 몸무게가 45kg보다 적게 나가는 가벼운 사람들과 150kg이 넘는 무거운 사람들만 걸어다니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날 때부터 150kg인 사람은 없겠죠. 가벼운 상태에서 시작해서 점점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서 무거워졌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 무게인 60kg이나 90kg의 상태를 거쳐야 하죠. 블랙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의 시작부터 거대 질량 블랙홀이었을 수는 없죠. 그럼 항성 질량 블랙홀이 다른 물질을 빨아들여서 점점 커지다가 거대 질량 블랙홀이 되었을까요? 아쉽게도 그 과정에 해당하는 중간 질량 블랙홀은 아무리 찾아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또 있었죠. 항성 질량 블랙홀이 다른 물질을 잡아먹는 속도가 기대 이하로 느리다는 것입니다. 블랙홀 주변의 물질이 입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전하며 강착 원반을 형성하는데 돌면서 들어오다 보니 야무지게 먹지 못하고 질질 흘리는 거죠. 항성 질량 블랙홀부터 거대 질량 블랙홀까지 커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우주의 나이보다 길다면 현실적으로 거대 질량 블랙홀이 만들어지는 건 불가능합니다. 보통 사람의 몸무게가 1년에 최대 5kg씩 꾸준히 늘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10년이 지나면 50kg, 20년이 지나면 100kg이겠죠. 하지만 지금 나와 20살 동갑인 옆 친구의 몸무게가 1톤인 상황입니다. 밥을 열심히 먹고 최대 속도로 무거워져도 고작 100kg이 한계인데 1톤이라니, 이런 몸무게는 말도 안 되죠. 분명 나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살을 찌운 게 확실합니다. 현재 밝혀지지 않은 거대 질량 블랙홀의 기원에 대해서는 두 가지 모형이 있죠. 먼저 가벼운 시안 모형입니다. 우주 초기에 첫 번째 블랙홀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성장해서 거대 질량 블랙홀이 되는 것이죠. 약간 비현실적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무거운 시안 모형이 있죠. 먹을 것이 많은 거대한 분자구름이 빠르게 수축해서 태양 질량의 수만 배 정도의 중간 질량 블랙홀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녀석이 혹시 열심히 성장한다면 거대 질량 블랙홀이 될 수도 있겠죠. 물론 아직 중간 질량 블랙홀이 어떻게 생성되는지조차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론적으로만 존재했으니까요. 그런데 드디어 2019년 6월 서울대학교 우종학 교수 연구팀은 지구로부터 2800만 광년 떨어진 외소은하의 중심에서 태양 질량 1만 배의 중간 질량 블랙홀을 세계 최초로 관측했습니다. 거대 질량 블랙홀보다 비교적 가벼운 블랙홀들의 질량을 구하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죠. 그래서 빛의 메아리 효과를 이용했습니다. 블랙홀 근처로 빨려 들어가는 가스는 빛을 내는데 이 빛 에너지는 조금 멀리 떨어진 가스를 이온화시키죠. 이때도 역시 빛이 나옵니다. 메아리 치는 것처럼 말이죠. 즉 사건의 지평선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나오는 빛과 그걸 막고 이온화되어 나오는 빛, 이 두 가지의 빛이 깜빡이는 시간 차이와 빛의 속도를 이용하면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알아낼 수 있죠. 가스의 빛으로부터 오는 신호인 스펙트럼을 통해 가스의 속도도 알 수 있으니 이제 블랙홀의 질량도 구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블랙홀 주위를 지구가 돌던 치킨이 돌던 가스가 돌던 상관없이 속도와 거리만 알면 중심에 있는 물체의 질량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죠. 이해하지 말고 느끼세요. 무지가 우리의 무기니까요. 태양 질량 1만 배 중간 질량 블랙홀, 드디어 거대 질량 블랙홀의 기원을 밝힐 무거운 씨앗을 찾아낸 것일지도 모릅니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중력파를 통해 새로운 블랙홀 관측에 지평을 열고 있는 레이저 간섭계 중력파 관측소도 최근 태양 질량의 142배에 달하는 블랙홀의 형성 과정을 포착했죠. 항성 질량 블랙홀은 라이고로 관측이 가능하며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처럼 지구 크기만한 전파 망원경으로는 거대 질량 블랙홀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사이에 해당하는 중간 질량 블랙홀을 관측하기 위해 우주에 초대형 라이고를 띄우려는 시도를 하고 있죠. 레이저 간섭계 우주 안테나 프로젝트 등판 세대 우주선을 이용해서 한 변의 길이가 500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삼각형 모양의 현대비행 간섭계를 우주에 만들어낼 예정이죠.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아직 먼 미래의 이야기지만 과학에서의 혁명은 미리 준비하는 과학자들이 있기에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블랙홀을 사랑하는 분들께는 가슴 뛰는 미지의 세계를, 블랙홀을 처음 접하는 분들께는 어쩌면 꿀같은 잠을 선사해 주었을지 모를 블랙홀 심화 정리. 혹시 힘들고 우울한 일들이 있다면 마음속에 작은 블랙홀을 만들어 그 안으로 던져버리면 어떨까요?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사라져버린 슬픔이 어떠한 형태로도 다시 빠져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가장 핫한 과학 긴급과학의 궤도였습니다. 요번에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구독은 이미 누르셨을 테니 영상을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